제가 점심 먹고 나서 오니까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졸긴 했는데 앞부분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례가 참 좋긴 한데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사이트를 주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뒤에 토론하신 분들 그 원고를 이렇게 봤더니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졸리셨던 분 졸지 마시고 앞으로 토론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바로 천우정 수석전문위원님 토론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이라고 합니다. 95년도에 국회에 들어와서 30년 정도 예산을 냈고요. 그래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위시해 갖고 대학 재정의 확충 방안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이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성장 동력이다.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15년 후 0%대까지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다시 올릴 수 있다. 요 말이 이제 예산을 딸 때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 투쟁할 때 명분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대학에 돈이 없다는 문제인데요. 126쪽 자료를 같이 봐주시면은 그래서 세부적으로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을 7개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을 예산 플랫폼으로, 두 번째는 기업 문제 해결형 R&D, 출자금, 이익금 배당을 하자, 세 번째는 복권기금 신규 재원 대학 지원을 하자, 네 번째는 모교사랑 기부제를 시행해 보자, 다섯 번째는 인문학을 첨단 산업으로 지정하자, 여섯 번째는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교육 국가 교육 발전 계획에 첨단 산업 인재 양성 계획, 의대 인력 양성 계획 등을 포함해서 플랫폼이 되게 하자. 일곱 번째는 한국에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 이렇게인데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을 예산 플랫폼으로 하자는 아닌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도 비슷한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를 지자체라고 봐서 지자체가 대학에다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협력하도록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대학이 예산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방소멸, 인구소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해마다 50명의 기농 기촌 인구가 있는데 2년도 안 돼서 다 돌아옵니다. 정주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수도권 지방대학들은 이러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조 원짜리를 20년 이상 운영해 봤습니다만은 인구소멸, 지방소멸 문제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간 1조 원짜리도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역시 효과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이제 자기 사업들을 하는데 쪼개 쓰고 보면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 돈을 대학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만약에 문체부에서 하는 그 체육기금 사업 중에 국민체육센터 3천억짜리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수영장이 딸린 체육센터를 지어주는 사업인데요. 그를 대학에다가 신설한다면, 현재 우리 교육위법 중에 그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하고요. 학교에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재부 사업자원 중에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주차장 지을 때 보증을 써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학교에다가 주차장도 지어줄 수 있고요. 꽃이 많은 지역에는, 꽃나무가 많은 지역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산림청 산하에 녹색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교림 조성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꽃나무를 많이 심어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의 일자리 교육 사업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합쳐보면은 200조도 넘어요.
300조, 400조 그 정도 되는데 이것들이 간 형태가 이제 국고보조 또는 민간보조로 지방에 결국은 내려갑니다. 어디 내려가서 어딘가에 쓰이는데 이때까지 그게 지역 발전하고 집중적으로 유인을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플랫폼이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주를 강력하게 유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우리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예산 플랫폼만 된다면은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방대학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람들을 유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문제 해결형 R&D 출자금 이익 배당금인데요. 우리나라는 R&D 예산에 한 해 정부가 30조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70조 원. 그래서 토탈 100조 원인데요. 이 둘은 공공과 민간은 따로 놉니다. 연결이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한 해 30조 원 들여서 얼마가 한 해에 팔리느냐? 3.8%가 팔립니다. 완전 낙제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안 팔리는 건 이상한 겁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법 또는 예산 편성 구조가 기업 수요와 무관하게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과제를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기간도 너무 깁니다. 5년 플러스 알파. 그래서 그 기술이 노후화돼서 등록한다고 할지라도 노후화되어서 안 팔리는데요. 그래서 기업 문제를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이 함께 연구하는 기업 문제 해결형 R&D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과목 구조는 종전에는 출연금이었는데 출연금은 줘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출자금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출자금으로 바꾸게 되면은 지분을 갖게 되고 이익금이 발생을 하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그 의대 정원은 늘리고 R&D 예산은 5조 6천억 원을 깎아버리니까 의대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는 안 갑니다. 이거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출자금으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 글로벌 기업도 라이브리스 2년 넘는 과제는 현재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년 내로 해야 되고요.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은 과제가 성공했을 경우에 연구자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요. 정부 지분 기술료의 100분의 6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받는 연구자들이 1억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인센티브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규정을 기술료를 이익금으로 바꾸기만 해줘도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요. 수율이 22%인가 그리밖에 안 나옵니다. 경쟁사인 TSMC는 98% 그 정도 나옵니다. 경쟁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정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NST 이사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정출연 원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삼성전자가 도와다니는데 원장님들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애트리 원장님이 맡기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연구자들 역량 굉장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로키드 마틴사가 A사 레이더 기술 등 3개 핵심적인 기술들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을 목청했는데요. 그 당시에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맡기면 주십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정권이 끝나기 전에 A사 레이더 기술을 했고요. 현재 KF-21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운드리 반도체가 된다면은 그죠? 파운드리 반도체는 이익금이 굉장히 큽니다. 한 10년간 100조 원이라고 작게 잡아보죠. 그러면 정부가 30%를 했다면은 정부한테 떨어지는 몫이 30조 원입니다. 그래서 반만 그죠 나눈다고 해도 15조가 연구자들한테 떨어집니다. 대학의 구조가 대학이 절반 연구자가 절반 갖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연구자들한테 7.5조 원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연구자 10명으로 가져가면 연구자 한 분당 7,500억 원이 배당이 됩니다. 2년 바짝 연구해서 7,500억 원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 부분 은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진 연구자들이 그 뒤를 이으면 됩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 컴퓨터공학 등 사이클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따라가기도 벅찼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권기금 신규 재원 얘기인데요. 시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행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문체위 소관 법률인데요. 사행산업 게임 도박이라든가 이런 걸 지칭하는 거예요. 카지노, 스포츠 토토,
복권, 요게 이제 사행산업에 들어가는데 명칭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법산업입니다. 법률도 있고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부가 선뜻 키워주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명칭을 그래서 당신의 행운을 시험해보는 산업이다 해서 행운산업으로 개정을 하고, 업계에서는 다 동의합니다. 행운산업으로 개정하고, 그리고 현재 사감위법에는 매출총량제라는 거시산업 규제가 있습니다. 이거 위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부적합하고요. 이 시장경제한 나라에서는 한 산업에다가 캡을 씌우는 것은 위헌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개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건데요. 산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개인의 오남용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잡고 개인의 오남용을 잡을 수 있는 미시 규제는 하지 않습니다. 사가미는 미시 규제할 수 있는 그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불법 도박 규모, 합법 산업 규모가 22조인데요. 불법 산업 규모가 82조입니다. 3,600 수준인데 이게 19년 자료입니다. 지금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국외 원정 도박도 4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행운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운산업은 국고 및 지방금고에 가장 충실한 산업입니다. 대략 한 40% 정도가 국고 및 지방금고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82조 원이 만약에 합법 산업이었다면 국가 및 지방 재정 손실액은 32조 원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량제를 폐지하면은 복권기금이 현재 이 행운산업 중에서 가장 유력 주자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복권에 대해서 서민의 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해서 복권에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한 절반 정도 매깁니다. 그래서 매출 총량 폐지에 따른 신규 재원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의 재원인 교육세, 이게 이제 교육세인데요. 헌법상 의무지출인 의무교육의 재원으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31조 3항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의무교육만 유일하게 헌법상 의무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 더하기 교육세를 그 재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교육세를 함부로 고평액에다가 쓰는 것은 헌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모교사랑 기부제에 대해서요.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게 할 게 아니라 소득세 일부, 소득세가 120조 정도 되는데요. 1% 정도를 개인이 선택해서 모교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이런 것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주제 발표 수준으로 발표를 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너무 잘라서 죄송합니다. 예, 다음으로 김은호 교수님, 공주대학에 계시죠? 예, 5분 내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공주대 근무하고 있는 김은호입니다. 국립대에 있다 보니까 국립대 입장에서 좀 의견을 내주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무조건 뭐 어떻게 하겠든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럼 국립대가 그만큼의 어떤 역할들을 할 테니 지원해달라라는 요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한 내용을 토론에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국립대 육성 사업이나 고특회계 통해 가지고 국립대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 게 맞습니다. 앞에 남승현 교수님 정리하신 내용도 보면 고특회계 들어오면서 국립대 이 여건, 시설 여건이나 교육 여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게 이 수치로도 나타나고 연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많은 재정 지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국립대 육성 사업 자체도 한 3천억 정도 늘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국립대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 건 맞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로 들어오는 국립대 육성 사업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고, 국립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전에는 혁신사업하고 육성사업이 분리돼 있을 때는 혁신사업의 일부가 사립과 국립으로 쪼개져 있었던 게 있는데, 23년부터는 국립대는 국립대 육성사업으로 다 통일이 됐고, 그게 예산이 국립대로 들어오고 있고,
결국에는 국립대에서 하는 육성 사업을 하는 그 대부분들이 국립대가 꼭 해야 될 역할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재정 지원 사업 형태로 계속 두기보다는 국립대가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해 쓸 수 있는 이 경상 운영비 형태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그게 성과 관리에는 오히려 국립대가 성과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성과를 못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상 운영비로 들어오는 그 돈 안에서도 성과에 따라서 차등 배분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면 어떨까. 국립대 육성 사업에서도 지금 기본 포뮬러가 있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분이 있는데 인센티브가 0부터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엔 한 70% 정도는 포뮬러로 기본적으로 받고 나머지 한 30%를 성과에 따라서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왜 굳이 계속 사업비 형태로 둘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관련된 고특 예산도 늘고 육성 사업 예산도 늘고 하면 너무 좋겠고 좀 더 나가서는 그 경상 운영비로 들어와 가지고 대학의 전체적인 예산 계획 안에서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립 전문대학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복지대학이 한경대랑 통합이 되면서 사라졌고 그러면 누군가가 저도 이제 외국 애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한국에서 고등직업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부 중앙정부를 뭘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정책이나 사업으로는 하고는 있지만 그 고등직업교육을 국가가 구상하는 방향으로 실현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대학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근데 이제 되게 좋은 흐름 중에 하나는 지역에 있는 공립대학들이 국립대학하고 글로컬 대학 사업에 연계해 가지고 지금 통합을 추진했고 또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안동대 같은 경우 작년에 추진하면서 법제도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일반 4년제 대학은 전문학사 발급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안동대가 통합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 법제도가 없는 바람에 4년제로 다 통합이 됐는데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포대하고 창원대는 교육부에서도 특례 조치를 통해 가지고 당분간은 전문학사를 동시에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게 한 6년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 중에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4년제 통합대학 안에서도 전문학사 학위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있는데 이게 이 개정이 이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특례 조치를 통해 가지고 간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두 대학의 사실은 어깨 위에 전문학사 과정에서부터 4년제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모델을 만드는 게 사실 맡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가 차원에서 좀 같이 고민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게. 그리고 미국의 큰 주립대학을 보더라도 그 안에 전문학사부터 박사까지 다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걸 모든 국립대학으로 확산하는 건 아니고 도립대학하고 국립대가 통합하는 모델 안에서라도 그런 모델들을 좀 만들고 전문학사 고등직업교육과 관련해서 국가가 또 국립대학이 그런 역할들을 좀 같이 하고 있다 하는 모델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는 연구도 좀 교육부랑 통합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같이 좀 해서 그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아직 이제 통합 논의가 없는 한 3개 정도 도립대학이 더 있는데 그 대학들도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들하고 같이 그런 모델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 길로 가려면 사실 글로컬 대학으로 이미 선정이 돼서 가는 대학들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만 아직 글로컬 대학 선정도 안 됐고 그러나 도립대로 남아있는 그 대학들은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하고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어떤 재정 지원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고특이든 균특이든 이런 데서 좀 마련이 돼가지고 지원이 되면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점 국립대학의 연구 기능 강화인데요. 저는 이제 거점 국립대학들이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학부를 엄청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 학부를 가지고 가면서 연구 중심 대학으로 대학원을 키우겠다고 하는 건 사실 한정된 교수 자원이나 시설 자원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러면 학부를 좀 줄여주고 대학원 기능을 확장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 중심 대학이나 아니면 사립대학들이 학부 정원을 가지고 더 좋은 양질의 학생들을 키워내고 그 학생들이 국립대 연구 중심 대학에 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하는 모델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상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 입장에서는
보면은 특히 거점 국립대도 학부생을 잃었을 때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국가가 전폭적으로 대학원 과정을 키워주는 거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들어가고 안정적으로 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학원만 그러면 키우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방대에 나와가지고 지방의 거점 국립대 나와서 석사 박사를 한다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되면 그게 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거점 국립대 대학원을 키웠을 때 거기서 배출되는 아이들이 지역의 모든 산업으로 갈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 안에 그 취업을 연구원으로서 취업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필요하고 외국에 규모가 있고 큰 좋은 대학들을 보면 대부분의 굉장히 큰 연구소들을 대학 안에 두고 있거든요. 몇천 명을 고용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옮길 수는 없지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신생 분야의 분원 정도는 대학으로 좀 끌어들이고 지자체 이 산하에 있는 연구원들이 그게 이제 경북대가 통합을 하면서 경북도에서 많이 옮겼죠. 그런 것처럼 대학 안으로 그런 연구 기능들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거점 국립대가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번째는 사실 이제 국립대가 별로 평생교육 기능 관련해서는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지는 않고요. 저도 국가 중심 대학에 있지만 저희 총장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바라고 있거든요. 등록금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좀 저렴하게 좋은 교육을 받고 싶은 욕구들은 분명히 있고 더군다나 이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한번 뭐 직업을 잡는다고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갈 수는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대학 그거를 좀 대학에 세웠으면 좋겠는데 아까 한양대 박태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평생 직업교육과 이 마이크로 나노 디그리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대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을 토론문에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경기대학의 김한수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대 김한수입니다. 이 표가 있어가지고요. 125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영 수입에서 운영 지출을 빼서 이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는데요. 손실을 보고하면 상황이 되게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운용 손익을 보면요. 손실 보고한 대학들이 소규모가 제일 많습니다. 4곳 중에서 한 곳이 손실 보고했고요. 근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영 손실을 보고하는 대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소규모 대학일수록 그다음에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운영 손실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시사합니다. 소규모 대학은 특성화 수준을 아주 높이거나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소재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정 지원 사업, 특히 라이즈 같은 경우가 지금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재정 지출 변화를 보시면 2013년대, 2023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등록금이 1조 1,669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너무 힘들어져서요. 교원 보수 늘지 않고요. 특히 연구비가 6.2%가 줄었습니다. 10년 전보다. 이 얘기는 연구 역량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금해 놓은 돈을 학교에선 적립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적립금 규모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월금 잔액, 즉 적립금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는 학교가 한 29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비수도권 대학이 18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대학이 21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학교 등록금 수입이 줄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데가 소규모 대학이고 비수도권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7쪽에는 이제 구조개선 방안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살릴 거냐라고 하면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는 문을 닫게끔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이행상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페널티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소위원회에서 구조 개선 법률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런 법률을 조속하게 마련을 해야지만 사립대학의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127쪽에 정리된 사항이고요. 사실은 128쪽은 이 토론을 받았을 때 좀 고민을 해달라고 해서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학부모들이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본 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일단 보수 및 일반 관리비, 시설 관리비는 학교에서 필수 지출입니다. 이걸 등록금으로 나눠봤는데요. 이게 100%가 넘는다는 얘기는 등록금을 가지고 보수, 그다음에 시설 관리비, 일반 운영비도 지급을 못한다는 얘기죠. 보시면 수도권의 소규모, 비수도권 소규모, 수도권 전문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소규모 대학에서 규모의 경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폐합을 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좀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129쪽에 이제 등록금 자율화 방안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과의 등록금 연계를 폐지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국가장학금 2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금 인상인 경우에는 이런 제안을 풀어주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대학들이 필수적인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을 등록금 가지고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시방에서 규정한 인상률 한도까지는 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등록금을 올리는 이유는 결국 대학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 뭐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 교수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보면 거의 모든 대학의 경쟁률은 확 떨어졌고요. 그리고 못 뽑는 학과가 늘고 있습니다. 올려줘야 되겠죠. 근데 보수가 너무 올라간 문제가 있으니까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준수하는 방안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도 회자가 됐습니다. 적립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등록금 인상 웬 말이냐. 맞습니다. 적립금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연구와 그다음에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 자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적립금을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평균 이상인 학교들은 등록금을 올렸을 때 국장투를 제한하는 방안, 이걸 고려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영 수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등록금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입금하고 기부금이 있고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데이터를 보면 학교가 어려워지면서 학교 법인에서 경상비 전입금을 보내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서 이런 일이 많았는데요. 등록금을 올리면서 학교 법인의 책무성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금을 올리고 나서 학교 법인이 경상비 전입금을 전년도 수준보다 낮추면 이건 국장투를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교육부에서도 우려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등록금을 올려놓고 2월금을 많이 잡아가지고 차기를 2월시키려고 하는 거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등록금을 올리고요. 당해년도 결산을 했는데 2월금이 정년도보다 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국가장학금 2를 갖다 제한하는 방안 이렇게 고려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인식 입법조사관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인식 입법조사관입니다. 먼저 저는 이제 그 발표자께서 그 발제문에 담으신 그 고특회계 재정에 따른 성과 분석 굉장히 뭐 양적 분석이나 하여튼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거기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저도 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토론자로서 발표문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고특회계에 이제 국가장학금이 포함돼서 그거를 성과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에 따른 제가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인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기회성 확대, 그리고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국가장학금이 대학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를 했느냐, 또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대학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장학금이 기여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교육부 차관님 와 계시지만 그동안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국가장학금 이유용 같은 경우에는 이유용 지급 조건으로 그 등록금 동결을 지난 10몇 년 동안 계속 그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에 지금 국가장학금이 지금 알게 모르게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장학금 제도가 고특회계 성과로 포함되는 것은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고특회계를 도입을 해서 매년 일정 규모의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했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신설했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발표문에서 담겨 있듯이 이제 그 교육세에서 유특회계에 지원하고 나머지 100분의 50 절반을 저희 이제 고등교육 재정으로 확보를 하는데 이 교육세 지원분이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적인 장치로 매년 일정 규모를 확보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년 안정적으로 일정 규모를 확보하는 부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절반의 성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특회계 개선 과제를 논의했을 때는 재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매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좀 사회적인 합의를 좀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발표문에는 고특회계 도입으로 인한 국립대학 지원 증가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뭐 기술 통계를 분석하셔가지고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금액은 매년 증가를 하였고 그 결과 사립대학보다 국립대학에 지원을 많이 했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 회계 분석에서도 보면 결과는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국립대학과 비교해서 교육비 환원율이 감소를 했다라는 결과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해석을 하면은 고특회계 도입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건 고특회계 도입으로 인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고등교육 구조를 보면은 국립대학의 비율이 한 20% 정도 되고 사립대학이 80% 정도 됩니다. 그럼 고특회계 도입으로 인해서 고등교육 재정이 국립대학에 지원한 부분은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고등교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국립대학만큼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특회계 재정 확보와 그다음에 이 배분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 박사님. 예, 나머지는 발표문으로 대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40분까지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그럼 여기까지 말고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른 발표는 다 이제 충분하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천우정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좀 신선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간을 잘 못 드려서 한 2, 3분만 좀 더 드려서 좀 설명하시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산 플랫폼으로 대학을 활용한다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플랫폼이란 거는 자기 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으로 자원들을 다 끌어모아서 돈을 버는 그런 경제입니다. 우버는 자동차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포드라든가 GE보다 주식 시총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비앤비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을 그렇죠 융통을 해갖고 세계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우리 대학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만이 대학 예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부처 670조 정부 예산 모두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특히 비수도권 대학들 그죠? 그 여기서 얘기하는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사립대학들 특히 전문대학들 같은 경우에 특히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 플랫폼이 되게 되면은 지금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그 교육부가 2.2조를 투자하고 지자체가 4천을 투자하는 게 라이즈 사업의 구조라고 이제 교육부는 설명하고 계신데 제가 만약에 한다면은 요 대학이 이제 예산 플랫폼이 됐으니까 대학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그죠 교육부가 2.2조 그다음에 산업부가 5천억 원
뭐 고용부가 5천억 원, 문체부도 1천억 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다른 대학들도 대학에다가 다른 부처들도 대학에다가 예산을 자기 사업을 하면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구 소멸이라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정주 여건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플랫폼이 대학이라는 겁니다. 지방대학. 그 이상 가는 건 없습니다. 미국 사례가 가장 좋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한데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 모셔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발표자들한테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방청객에서 한 분 정도는 질문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한 분만 질문을 해주시죠. 예. 초중등 재정 쪽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교사노조연맹 입법실무관 이지환입니다. 예, 먼저 그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교육부 쪽에 입법적인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2022년에 이 고특회계법이 논의될 당시에 교육부 제가 교육이 보좌진이었어가지고 해당 논의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이 굉장히 심했던 법안이었습니다. 그 야당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교육위 예산소위에서 교육부가 이 고특회계법을 통과를 전제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야당 의원님께서 그 불만을 제기하셔서 그 예산 심사가 거부되기도 했었고요. 그 오석환 차관님도 당시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오늘 같은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 것 보니까 이제 2020년 예산 요구안에도 그 특별회계 연장을 전제로 그 요구안이 작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다음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현재 교육부의 그 재정 지원 방식과는 조금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회계 연장에 관해서 입법적인 어려움이 2022년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현재 국회와 특별회계 연장에 관해서 논의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특별회계 연장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을 지금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또 우리 천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일 그 정통한 소식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 예,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천우정인데요. 그때 고특계급법 할 때도 전문위원을 했었습니다. 우리 오숙한 차관님이 그때 기조실장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 현장에 같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아는 한은 고평회계를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이제 다 알고 있고요. 있지만은 요거를 어떻게 할 거니까 대선 세우시고 논의된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되면은 요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분명히 다뤄질 겁니다. 다룰 수밖에 없고요. 그 대학 재정도 사실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의 장점이 있잖아요. 대선판이 열리면은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 그 제가 오늘 요 자료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학 재정을 어떻게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확충할 수 있는가. 교육세 그 1.5조, 2조 정도 그런 작은 판 정도가 아니고요. 20조, 100조까지도 투자를 해줘야만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논의는 그 고평회계 교육세를 그죠? 그 초등등에서 둘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고평계에 놔둘 것이냐 그런 정도 차원의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위원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세를 갖고 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검토 보고서도 제 검토 보고서는 그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국회 전문용 검토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피력되면은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빈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갖고 제가 그 대안을 드렸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요게 되면은 대학에다가 투자될 수 있는 돈은 최소 20조가 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 혹시 한 분만 더, 예, 말씀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작성한 게 있어가지고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피켓 들고 있었던 초등교사 노동조합 이재천입니다. 아까는 좀 잔치에 좀 찬물을 끼얹을 만한 내용이어서 이번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작성하면서 들었던 것을 천우정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예산 플랫폼이 되고 지역에 중점이 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교육과정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학 박사님 계신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라이즈 사업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을 시켜서 지역에 정주시킨 것까지가 사실은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정주라는 측면에서 큰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비광역시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청년들은 취업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에 합격한 사람들 또는 공무원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사실 지방 청년 인구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업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창업까지 이어져야 학생들이 그 지역의 정주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취업과 정주를 위하여서 교육과정을 새로 만드시고 학과를 재편성하실 때 굉장히 융합도 잘하시고 마이크로디그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배운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체제는 너무 잘 갖춰져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이수 요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취업 이후에도 학생이 그곳에 정주를 하려면은 그 회사가 망해도 내가 퇴직 이후에도 그곳에 있을 만한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 동생 사례입니다. 제 동생은 대학교 다닐 때 노동과 관련된 법이나 규정을 전혀 몰라서 희망퇴직을 해서 실업급여도 못 받으면서 대전 지역에 있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서 재취업을 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의 필수 이수 내용에 교육 노동법과 관련된 노동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꼭 있으면은 학생들이 취업 이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창업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했지만 내 매출에서 10% 정도 부가세로 미리 떼어놓아야지 이 정도의 기초상식도 모르는 창업 인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정주를 위하여서 근로자로든 창업자로든 머물 수 있으려면 대학에서 요 정도 이수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충분하죠.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저도 사회자로서도 할 말이 많은데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사회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45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것으로 끝내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나중에 유튜브 방송이 나오면 그때 댓글로 이렇게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시면 네 분 발표자께 시간을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오히려 그냥 빨리 끝나는 게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